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24번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공무원의 근무 성적 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는데, 평정 대상자의 근무 실적과 근무 수행 능력이라고 하는 것, 이거를 평가하고요. 적성이나 근무 태도도 필요하면 포함을 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이제 옳은 설명은 아닌 겁니다. 중요사건기록법은 평정 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근무 실적을 스스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가 직접 있잖아요. 피평가자가 스스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자기평정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직접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자기가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평정법은. 중요사건기록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중요한 사건들을 다 기록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록해 놨다가 나중에 이제 그걸 토대로 이제 평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어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간상의 오류가 있었잖아요. 평정자가 범할 수 있는 시간상의 오류로서 최초 효과와 그 다음에 이제 근접 효과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최초 효과, 근접 효과가 있었는데, 그 최초 효과와 근접 효과를 차단하는 이런 이제 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중요사건 기록법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맨 처음에 첫인상으로 끝까지 다 좋게 평가하거나 마지막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전에 있었던 일들이 다 묻혀지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고 중요사건 기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정자가 평정 대상자를 다른 평정 대상자와 비교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는 대비 오차이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대비 오차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평정할 때 객관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이 사람대로 하고 저 사람에 대한 평가는 저 사람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 사람보단 이 사람이 덜하네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 다 잘하는 에이스들만 모아놨는데도 누구는 평가를 되게 못 받는다거나 뭐 이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상대 비교를 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평가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조직에서 에이스들만 모아놓더라도 강제 배분을 시켜버리면은 또 이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이게 100점짜리 완벽한 어떤 평정의 방법을 우리가 이제 도입해서 쓴다는 것은 사실상 좀 현실 불가능한 면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 그렇기는 한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중요 사건 기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최초 효과 근접 효과도 맞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대비 오차 같은 것도 맞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노력을 해봐야 될 필요는 분명히 좀 있잖아요. 그죠?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가지고 그래서 얘는 얘 대비 잘한다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막 이제 평가받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했던 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6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직무성과계약제가 적용되고 있다 그랬는데요. 직무성과계약을 하는 것은 이게 이제 4급 이상에게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게 직무성과계약을 하는 겁니다. 성과계약을 맺고 평가받을 때도 성과계약 등 평가를 받고, 이것을 연봉에도 반영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죠. 자, 그렇게 해서 답을 3번으로 이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25번으로 갑니다. 근무성적 평가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걸 찾아라. 4급 이상 공무원이 아니라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했었고요.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연 1회 평가를 하지 않고 정기평가가 연 2회입니다. 연 2회 6월 30일하고 12월 31일 연 2회 진행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평가 단위는 소속 장관이 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있잖아요. 이제 그게 맞는 부분입니다. 평가 단위를 소속 장관이 정할 수 있는데, 근무성적 평가에서는 있잖아요. 일단 이게 이제 5급 이하 해당되는 공무원들하고 연구원들, 연구직에 해당되는 사람들하고 등 해가지고 근무 실적과 그다음에 직무 수행 능력을 우리가 이제 평가를 꼭 해야 된다 그랬고, 직무 수행의 태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나 적성 같은 것들을 집어넣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가 단위는 소속 장관이 정한다. 이게 이제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평가자, 피평가자의 사전 협의가 금지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지 않고요. 오히려 성과 면담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과 면담은 횟수나 이런 거에 제한이 없어요. 성과 면담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공정하게 평가받았다는 느낌도 좀 가져야 되고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평가가 이루어졌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받아들일 수 있게끔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전에는 공개도 안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능력 발전에 대한 수단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공개도 다 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공개도 다 하는데 본인에게는 알려주는 거예요. 본인에게 알려주는데 본인이 이걸 알았을 때 이거에 대해서 크게 반발심이 생기거나 이러지 않으려면 사전에 성과 면담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당신이 이만큼 하지 않았냐 뭐 이런 것도 하고 아닙니다. 제가 이런 것도 했지 않습니까? 아 맞아 그런 것도 했지 뭐 이러면서 좀 조율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협의가 금지된다라고 했지만 사전에 성과 면담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요. 3번만 맞는 얘기가 됐습니다. 26번은 이제 역량평가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역량평가. 자 26번에 역량평가제다 그랬을 때에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역량평가를 하는 데를 어디를 봤었냐면 이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고위공무원단에 들어갈 대상자가 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있을 때 고위공무원단 후보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역량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역량평가 실시 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고위공무원단으로 이제 여기 임용이 되는 것이죠. 여기로 임용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역량평가 같은 걸 하는데 역량평가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은 문제 해결의 능력을 이제 들여다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평가가 앞서 봤었던 근무성적 평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가지고서 이제 근무 실적도 보고 직무 수행 능력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었지만은 여기서 역량평가는 앞으로의 문제 해결 능력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분석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피터의 원리 있잖아요. 피터의 원리라 그래서 무능력자가 승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극복할 수 있겠다라는 것도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역량평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좀 확장하려는 이런 시도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건데 기억을 한번 보실까요? 역량은 조직의 평균적인 성과자의 행동 특성과 태도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직의 평균적인 성과자 행동 특성과 태도 정도면은 역량이 크게 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고요. 역량을 평가한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요 평균적인 것보다는 높은 능력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평균보다 높은 능력, 그래서 좀 남들보다 앞서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기억은 틀렸고요. 다수의 훈련된 평가자가 평가 대상자에게 수행하는 역할과 행동을 관찰하고 합의하여 평가의 결과를 도출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평가자의 능력도 굉장히 좀 출중해야 돼요. 평가자가 있잖아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평가자가 이걸 들여다보고 이게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 있구나 없구나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어야 되고 그 전문가가 다수가 모여서 이 평가 결과를 합치해내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니는 맞는 얘기가 되고요. 디귿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의 대상은 문제인식, 전략적 사고, 성과지향, 변화관리, 고객만족, 조정, 통합의 6가지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도 하나 그냥 내친 김에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볼까요? 고위공무원단으로 이 역량평가를 할 때 있잖아요. 거기에서 고려하는 것들이래요. 여기는 고위공무원단, 실장, 국장급 공무원들을 갖다가 지금 이제 솎아내는 작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능력이 뭘까?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제 반영해야 될 능력이 뭘까 생각해 보면 일단 문제 파악을 잘해야 되고요. 전략적으로 사고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변화 같은 것들을 모색할 수 있어야 되고 궁극에는 고객들이 원하는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부하 직원들이나 아니면 하위 조직 간에 갈등 같은 게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것을 이제 조정 통합해내는 능력도 가져야
있어야 됩니다. 이런 6가지의 역량을 측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좀 한번 해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외울 것까지는 없지만 이런 정도의 능력을 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나가시면 되겠고요. 한번 눈여겨봐 두시고요. 고위공무원 후보자 되기 위해서는 역량평가를 거친 후 반드시 고위공무원 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 절차를 한번 좀 볼까요? 고위공무원단으로 편입할 때 고위공무원단의 이제 이 절차를 한번 좀 다시 한번 되새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있잖아요. 후보자를 선정을 합니다. 후보자를 선정을 하고요. 후보자에게 교육훈련을 시킵니다. 일단은 후보자에게 교육훈련을 시켜서 역량평가를 받을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역량평가가 들어가 주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역량평가가 들어가지고 역량평가를 통해서 이거를 이제 통과한 사람들을 고위공무원단으로 임용하는 겁니다. 고위공무원단 임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임용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대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실국장급 직위에 배치하는 것이죠. 자, 이제 실국장급, 즉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있습니다. 고위공무원단이 배치돼야 될 직위들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실장급, 국장급이 된다 그랬는데 직위에 이제 근무 배치를 하고 업무 수행을 하게 하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적격심사 대상자를 출연해요. 대상자를 출연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누가 적격심사 대상자이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일단 어떤 사람들이었죠? 적격심사 대상자다 그러면 이제 직위를 미부여 받은 상태가, 직위 미부여 상태가 토탈 총 합쳐서 1년에 도달했다. 이렇게 되면 적격심사 대상자로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있잖아요. 이제 최하위 등급 평가를 받았는데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이 이제 2년 이상이다. 이렇게 되면 그때도 이제 적격심사 대상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거 반반 섞은 거예요. 직위 미부여 상태, 직위 미부여가 이제 6개월이고 6개월인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게,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이 요것이 이제 1년 이렇게 되면 요때도 적격심사 대상자가 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가 되면 이제 직위 해제를 하고요. 직위를 해제하고 그리고 이제 적격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적격심사를 실시를 합니다. 적격심사를 실시를 하고 적격심사 실시 후에 어떻게 해요? 그러고서 적격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부적격이다 이랬을 때는 부적격 시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고위공무원의 어떤 이 능력 이런 것들을 중시해서 평가하는 제도로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요 개방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직권 면직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 가장 중대한 특징이라고 봐두시면 돼요. 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리을에 나와 있는 부분이 틀렸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요거가 뒤집어졌어요. 지금 교육훈련의 절차와 역량평가의 순서가 뒤집어져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26번의 답은 그래서 3번으로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있잖아요. 우리 이제 다면평가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27번에서는 이제 다면평가 제도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면평가제도. 이 다면평가다 그랬을 때에는 김대중 정부 때 이제 모든 평가를 다면평가 방식으로 바꾸려고 의도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다면평가로 바꾸지를 못했죠. 바꾸지를 못했던 것이 요게 이제 저항감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당시에 정서적인 저항이 너무 커가지고 못했는데 왜 그런가 이렇게 보면, 자, 본래는 피평가자가 있으면은 평가자가
상급자만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평가자는 상급자만 평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직속 상급자가 특히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면 평가는 상급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요, 동료도 평가를 진행하고 심지어 하급자도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하급자가 나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급자가 나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서적인 어떤 거부감이 매우 컸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컸었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동료, 상급자, 하급자뿐만 아니라 이제 고객이죠. 고객이다 그랬을 때 이제 시민이다 라고 하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시민까지도 이제 피평가자가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될 때 그때 평가자로 또 고객까지도 참여를 합니다. 요게 이제 다면평가제도고 다면평가제도를 했을 때는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이게 약간 이렇게 어떻게 보면요. 세평을 수집하는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이 사람을 둘러싸고 주변에서 뭐라 하는지 들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그 근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평가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구석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것도 시간과 비용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어떤 사람을 콕 집어넣고 그 사람을 따돌리려고 할 때 그럴 때 다면평가를 막 활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집단적으로 거의 린치를 가하듯이 평가를 막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조직과 조직이 통합되었을 때는 그때는 또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있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그 평가를 할 때 다면 평가를 해보면 그 자기 원래 조직 출신이었던 사람한테 더 높은 평가 점수를 주는 거예요. 다면 평가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일종의 세간의 평을 수집하는 형태가 다면 평가가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평가할 때 내 조직 출신자들한테는 이제 통합된 거니까 그러면 유리한 점수를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박하게 점수를 주고 아는 사람한테 좀 더 후한 점수 주는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로 말미암아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게 있잖아요. 큰 조직 출신자들이 좀 유리해지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서 그런 건 단점으로 같이 봐두시면 좋습니다. 다수의 평가자가 참여해 합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체계다. 그리고 개별 평가자의 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공정성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1번에서 일부 이제 이게 있잖아요. 맞는 얘기기는 한데 합의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나머지는 맞아요. 뒤에 부분은 개별 평가자의 오류를 방지하고요. 그 다음에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옳은 얘기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합의를 하는 것이냐 이게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냐 그랬을 때는 그 부분은 이제 틀렸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합의를 통해 평가 결과를 도출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언제 모여서 합의를 하죠? 이들이 개별 평가한 거를 모아내는 것이지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따로 거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번이 바로 답이고요. 개인을 평가할 때 직속상세하는 일방향의 평가가 아닌 다수의 평가자에 의한 다양한 방법에서의 평가다. 이게 맞는 얘기고요. 조직 구성원에게 조직 내외의 모든 사람과 원활한 인간관계를 증진시키려는 강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요게요. 그 원활한 인간관계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장점이에요. 이제 함부로 못하는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만 있었으니까 이렇게만 있을 때는 상급자가 되게 막하지. 이제 자기 하급자한테요. 막 해도 하급자가 뭐라고 문제 제기도 못해요.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 비위를 상하게 하면은 나에 대한 평정을 굉장히 또 이렇게 엄하게 이렇게 적용하고 그렇게 되면 나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매우 뚜렷했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거라기보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두루두루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고 나의 하급자도 나를 평가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닌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관계가 굉장히 원활해진다라고 하는 게 맞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그 팀플레이 같은 것들이 보다 더 좀 잘 살아날 수 있고 유기적으로 서로 연계성을 잘 좀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장점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능력보다는 인간관계에 따른 친밀도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급자가 업무 추진보다는 부하의 눈치를 의식하는 행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능력보다 인간관계에 따른 친밀도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맞는 얘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요. 어쩔 때는 상급자가 좀 이렇게 몰아쳐서 부하 직원들, 하급자들을요 휘어잡고 이렇게 쭉 끌고 나가는 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됐어 내가 할게 다 퇴근해 내가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눈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뭐 쓴소리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발전에 저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럴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단점으로 또 지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답은 1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8번으로 가볼까요?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근무 성적 평정 방법은 뭐냐 이렇게 씁니다. 저는 학생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성적 분포의 비율을 미리 정해놓고 등급을 줍니다. 비록 평가 대상 전원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일정 비율의 인원이 좋은 평가를 받거나 혹은 전원이 우수하더라도 일부의 학생은 낮은 평가를 받게 되지만 이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성적 분포가 과도하게 한쪽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아 평정 오차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강제 배분법이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무 성적 평가할 때 세 등급 이상으로 나누고 최상위 등급에는 20%, 최하위 등급에는 10% 이렇게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지금 제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28번에 여기서 보시면은 근무 성적 평정을 하는데 강제 배분법이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평정상의 오류 중 평정상의 오류 중에서 뭐가 있다 그랬냐면은 이런 거를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점수가 이제 낮음 점수가 여기가 이제 점수입니다. 점수 평가 점수인데 평가 점수가 여기가 낮음이고 여기가 높음이고 그렇다고 칠까요? 낮음 높음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여기 분포도 여기가 이제 분포도다 이렇게 놓고 보면 분포도 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이게 어떻게 되냐면 평정상의 오류 중에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낮음과 높음으로 나눠 봤을 때 얘가 말입니다. 이렇게 낮음 쪽으로만 이렇게 슝 몰려 있으면 얘를 엄격화 경향이라고 했었어요. 엄격화의 경향이다. 너무 엄격하게만 평가를 하는 것이죠. 가운데로 이렇게 또 이렇게 슝 몰려 있으면 얘를 뭐라 그랬냐면 집중화 경향이다 그랬어요. 가운데 점수로 몰아서 주는 것은 집중화 경향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를요 또 이렇게 높은 쪽으로만 이렇게 몰아주면 이게 이제 관대화 경향이거든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오류예요. 전부 다 오류여서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극복을 위해서는 뭘 한다? 강제 배분법을 하는 것이다 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이거를 말로 쭉 풀어가지고 지금 설명한 것이 지금 보기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29번으로 갑니다. 근무성적 평정상의 오류 중 평가자가 일관성 있는 평가 기준을 갖지 못하고 관대와 엄격화가 나타나는데 이게 또 불규칙하대요. 자, 이제 방금 전에 설명했던 걸 바탕으로 해서 이 관대화나 엄격화, 뭐 집중화 이런 것들이 맨날 그래. 그 사람 맨날 그런 경향이야. 그러면은 그거를요 우리가 규칙적 오차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이게 어쩔 때는 관대하고 어쩔 때는 엄격해. 주가가 떨어지면 막 매우 엄격해. 자기 주가가 떨어진 날 기분 나쁘니까. 그리고 뭐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됐어. 그래서 막 화해했어. 싸웠다가. 그러면 그날은 막 또 관대. 이거 웃기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못되면은 요거를 이제 불규칙적 오류,
내지는 총계조고차라고 얘기를 해서요. 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일 골치 아픈 문제죠. 평가자가 어떨 때는 엄격했다, 어쩔 때는 또 관대했다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거 어느 장단에 어떻게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는 이런 상황이 와버리는 것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쇄 효과도 시험에서 원래 많이 나오는 앤데 얘는 이제 헤일로 이펙트 해가지고요. 연쇄 효과, 이건 이제 일종의 후광 효과인데 평가자가 자기가 중시하는 요소가 있어요. 중시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 중시하는 요소를 갖다가 이제 먼저 한번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그 중시하는 요소에서 잘한 사람은 다른 것도 당연히 잘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생각에 사로잡힌 나머지 다른 점수도 그냥 다 좋게 주게 되면 그게 일종의 헤일로 효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이제 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으로 그렇게 봐두시고요. 30번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자, 국내 최고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일을 잘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평정자에게 높은 근무 성적 평정 등급을 부여할 경우에 평정자가 범하는 오류가 뭐냐? 이게 선입견에 의한 오류, 다른 말로는 상동적 오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자기만의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선입견이 있어가지고요. 야, 뭐 서울대 나왔어? 잘하겠네, 당연히. 그거는 사실은 뭐 개연성이 뭐 좀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개연성이 더 높은 경우도 있겠죠. 개연성이 높은 경우도 있고 그냥 뭐 좀 있는 경우도 있고 개연성이 별로 없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데 이걸 갖다가 무조건 다 개연성이 있을 거라고 단정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서울대 나온 사람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사람 전공이 뭔지도 봐야 되고 그 사람 개인의 어떤 또 특성도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그 사람 공부 많이 해놓은 거 이런 걸 봐야죠. 뭔가 어릴 때 공부 잘하고 그래서 뭐 이른바 남들이 선망하는 대학을 졸업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모든 능력이 다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인데도 사람들은 당연히 잘할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보게 되죠. 이런 것이 바로 선입견에 의한 오류가 됩니다. 이 선입견에 의한 오류가 너무 방대하게 퍼져 있는 나머지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 인류대학에 대한 그런 이제 경쟁이 매우 치열한 거예요, 사실은. 매우 치열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학자가 되려는 길을 가려면 서울대 나온 사람이 아무래도 그 분야에 학자가 되는 면에 있어서는 능력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지죠. 뭐 그런 건 있지만은 전혀 뭐 무관한 일을 하는데 뭐 서울대 나왔다 그래서 더 잘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게 완전 비례한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연예인 중에서도 서울대 출신자들이 뭐 다 잘해야 되잖아요. 탑 배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뭐 각 영역의 탤런트 중에서 탑인 급에 들어간 사람 다 서울대 나왔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뭐 차라리 그러면은 연기를 실무를 가르치는데 이런 데 전공한 사람은 좀 개연성이 좀 생기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특정 기준을 가지고 바라봐서는 안 된다. 남녀가 또 뭐 남자는 이렇다 여자는 이렇다라고 하는 거, 남자가 왜 그래 여자는 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다 이런 오류들이고 평가할 때도 그런 게 반영될 수 있고 어떤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선입견에 의한 오류가 될 수 있습니다. 상동적 오차. 항상 그렇게 생각하더라. 항상 그렇게 평가하더라. 상동적 오차 이렇게 됩니다. 1번이 답이 되었습니다. 31번이요. 근무성적 평정에서 나타나기 쉬운 집중학 영향과 관대학 영향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이 강제배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이제는 공무원의 사기 관리, 사기 증진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공부를 했었느냐. 이제 사기 양양인데, 사기 양양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X 이론적 인간적인 면도 있잖아요, 사실은. 현실에서 보면. 그잖아요. 그래갖고, 저 합리적 경제인 관의 측면도 가지고 있거든요. 돈 더 주면은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
이런 면도 좀 있고요. 그래서 공무원 보수도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은요, 그 참여를 많이 유도하는 거예요. 그 제한제도 같은 걸 두기도 하고요.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 같은 것들을 또 개선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공무원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이제 단체 같은 걸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방법들이었어요. 자, 이제 그 중에서 공무원 제한 규정을 두고 있고요. 우수한 제안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금도 지급할 수 있어요. 상금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2번 소청심사 제도는 징계처분과 같은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에 불복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절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옳은 얘기죠. 이것도 공무원 사기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인사관리에서 소청심사 제도도 활용하고, 그 다음에 또 고충상담 제도도 활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무원 사기 관리를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요, 행정자치부가 아니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고충심사를 위해서 인사혁신처의 소청심사위원회 안에 또 이제 그것을 두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3번은 이제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둔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인사혁신처에 또 그 안에 또 이제 소청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소청심사위원회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성과 상여금 제도는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 인사와 급여 체계를 사람과 연공 중심으로 개편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성과 상여금 제도는요, 연공 중심으로 개편한 것이 아니고 이걸 말 그대로 성과 중심으로 개편했다, 이렇게 봐두셔야 합니다. 그런 점이 잘못된 지점들이 되겠네요. 그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그 답은 이제 2번으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텐데, 전반적인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문제예요. 32번 문제. 3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관련된 제도들이에요. 제도들을 쭉 놓고 보는데, 일단은 이게 처음에 공무원 보수가 있다 그랬죠. 보수가 있습니다. 보수는 이게 이제 기본급이라고 할 수 있는 봉급이 있어요. 기본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 같은 것들 합쳐서 우리가 이제 공무원 보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무원 보수의 이제 종류들을 보면 연공급이 있죠. 우리나라가 이제 계급제를 기본 틀로 하기 때문에 연공급 같은 것들을 인정하고 연공급을 또 이제 부여를 해줍니다. 연공급을 부여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성과에 따라서 지급해주는 성과급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무의 난이도에 따라주는 직무급과,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수행하는 능력에 따라 나눠주는 직능급 같은 것도 가지고 있어요. 직무급, 직능급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이제 나눠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과와 관련해서 또 볼 수 있는 게 연봉제거든요. 연봉제 같은 것들을 또 적용을 우리가 하기도 하는데, 연봉제다 그랬을 때 연봉제가 적용되는 케이스가요. 요게 이제 뭐가 있냐면 정무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정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연봉제는요, 고정급적 연봉제가 있어요. 고정급적 연봉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고정급적 연봉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고정급적 연봉제가 아니라 여기는 뭐가 되냐면요, 고위공무원단은 여기는요 직무성과 연봉제라고 그래요. 직무도 보고요, 직무급의 성격이 반영된 거죠. 그리고 성과급도 반영해서 직무성과 연봉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과장급직이 있잖아요.
과장급직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냐면은 직무성과 연봉제가 아닌 여기서는 그냥 성과급만 반영해요. 성과 연봉제 이렇게 이제 나눠서 지급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이제 4번에 나와 있는데 연공급의 성격은 일단은 점점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보니까 제한제도 같은 것들이 나와 있고요. 제한제도가 나와 있고 그리고 또 보수와 연금 같은 것들을 같이 또 볼 수도 있죠. 연금제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소청심사제도 같은 것들이 나왔고요. 소청심사제도라든가 아니면은 있잖아요. 고충심사 위원회가 있습니다. 고충심사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앞에서 봤었냐면은 이게 이제 소청심사다 그랬을 때에는 소청심사는 이게 이제 위법성이 전제돼야지 우리가 인사상 조치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었다고 생각했을 때 소청심사를 하는 것이고 고충심사다 그랬을 적에는 여기는 이제 위법성도 따지는 것이긴 하지만은 위법성도 따지지만은 뭐도 따지냐면은 위법성 외에 부당성도 따질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었어요. 다만 소청심사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소청심사는 여기는 강제성이 있어요. 기속력이 있습니다. 강제력을 보유한다. 여기서의 결정은 무조건 따라줘야 되는 것인데 고충심사다 그랬을 때는 강제력이 있다라기보다는 이게 권고적 성격이 있죠. 권고적 성격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두셔야 합니다. 소청심사와 고충심사를 그렇게 좀 나눠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단체 같은 것도 보실 수 있어요. 공무원단체. 우리나라 이제 공무원단체다 그랬을 때에는 여기 종류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공무원단체에는 직장협의회가 하나가 있고요. 직장협의회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노조가 있죠. 공무원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 이렇게 해서 나눠서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32번은 그렇게 풀어봤고 33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이제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왔네요. 옳지 않은 걸 찾아라 그랬는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근데 예외가 좀 있습니다. 직무성과 연봉제 대상이 고위공무원단이라면 다 되는 것이 원칙이긴 한데 대통령 경호실의 직원 직원의 경우에 거기에서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이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호봉제를 적용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예외가 있다는 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고난이도로 나왔죠. 또 너무 깊은 내용을 물어봤기 때문에요. 이런 예외가 있다는 것 정도는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본 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된다 그랬습니다. 기본 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된다 그랬고요. 그리고 기본 연봉은 이제 기준급이 있고 기준급을 기본 베이스 깔아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직무에 따라서 거기서 얹어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장급보다는 실장급한테 더 얹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준급은 개인의 경력 및 누적 성과를 반영해서 책정을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무급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의 정도를 반영해서 직무 등급에 따라 책정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가지고 옳지 않은 것으로서는 1번만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문제들은요 공직 윤리와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부정청탁 금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34번 여기 이제 청탁금지법이 있죠. 줄여서 우리가 청탁금지법 이라고 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고 줄여서 청탁금지법이라고 하는데 소위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많이 불렀던 이런 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 청탁금지법이다 라고 했을 때 청탁금지법에 이제 요 경우에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있잖아요. 청탁을 금지한다라고 했지만 모든 청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청탁 금지에서는 부정청탁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정당한 청탁도 있습니다. 우리가 뽑아놓은 의원들한테 가서 청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자체장이라든가 여기 가서 청탁을 하는 거 관공서에 가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될 것이 전혀 없죠. 부정청탁이 금지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정당한 청탁은 된다 이런 건데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부정청탁이 어떤 거냐? 나한테만 특혜를 줘라. 그리고 이제 여기에 어떤 절차 같은 걸 무시해라. 법령에 위반해라. 이런 것들을 요구할 때 그것을 일컬어 우리가 부정청탁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는 것이다 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채용, 승진, 전보 등 공직자들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채용, 승진, 전보, 공직자들의 인사에 관해서 법령을 위반했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부정청탁이 되는 것이고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또 법령을 위반해서 특정 개인단체, 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해도 부정청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건 공식적인 청탁이고 이런 거는 나쁜 청탁이 아닌 겁니다. 3번이 답이 됐고요. 각급 학교의 입학, 성적, 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각급 학교의 입학, 성적, 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도 또한 이것도 부정청탁이 됩니다. 그래서 청탁금지법에서 부정청탁을 받지 말아야 될 그 이제 공공기관과 그 다음에 거기에 공직자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같은데, 교육기관 같은데 다 포함이 되고, 사회복지법인 다 포함되고, 공직유관단체 다 포함되고, 당연히 이제 공공기관이라든가 뭐 이제 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 당연히 다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도 들어가냐면 심지어 언론기관까지 들어갑니다. 언론사 임직원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범위를 굉장히 넓혀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4번은 이제 학교법인 같은데 여기에 이제 교직원, 임직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다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답은 3번이 됐습니다. 35번 공직윤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무엇이냐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공직윤리 관련해서 우리가 또 이제 보자면은 공직자윤리법을 또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공직자윤리법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이 있는데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크게 이제 여기가 5가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해충돌이 되지 않도록 공직자는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법상으로 또 봤을 때 어떤 부분들이 또 있었냐면은요 공직자는 말입니다 재산에 대해서 자기의 재산에 대해서 등록 의무를 갖기도 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통상적으로 4급 이상인 경우를 놓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대민 업무를 보는 경우에는 막 7급 이상 이렇게 이제 또 그 대상이 좀 넓어지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재산 등록은 4급 이상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에 대해서 공개해야 되는 거, 공개해야 되는 의무는 요거는 이제 통상은 1급 이상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재산 등록과 재산 공개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중에서 재산 공개 의무자들은 주식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주식은 매각 또는 백지 신탁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으로부터 선물 같은 거 받았을 때 선물 신고의 의무가 있고요. 국고 귀속도 해야 됩니다. 10만 원 이상,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았다 그럴 때는 국고 귀속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요. 취업 제한도 있죠. 취업 제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는 퇴직 후 3년이고요. 퇴직 후 3년간 적용이 되는데 여기에 재산 등록 의무자를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퇴직 후 3년간이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이게 퇴직 전 5년이에요. 퇴직 전 5년 동안에 근무했던 영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를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1번 정무직 공무원과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은 재산 등록에 의무가 있다. 이 맞는 얘기가 되고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외국인으로부터 10만 원 또는 100달러 이상 선물을 받은 때에는 소속기관 단체장에게 신고하고 선물을 인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무, 감사, 건축, 토목, 환경, 식품, 위생 분야, 대민 업무라고 했죠. 여기에 근무하는 일반직 7급 이상의 경우에는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그랬는데 사기업체뿐만 아니라 있잖아요. 뭐 법무법인, 세무법인 이런 데 공직유관단체 이런 데에 취업이 제한되는데 3년, 5년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이 답이 됐고요. 그 다음에 같은 맥락으로 36번에 3년, 5년을 그대로 또 봐두셔서 4번을 답으로 또 찾아가시면 됩니다. 36번도 그렇게 또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7번은 좀 설명드릴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다시 이제 청탁금지법으로 좀 돌아간 문제인데, 요거는 또 잠깐 쉬었다가 좀 이제 더 추가로 좀 설명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